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분의 초 감독한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분의 초에서 제우 역할을 연기한 주종혁입니다. 일단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을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분의 초에서 황태수 역할을 맡은 문진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진지하게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준비되신 기자님 계실까요? 저 끝쪽에. 먼저 하나는 이 영화가 하려는 말, 메시지가 궁금한데요. 좀 맨 처음에 감독님께서 좀 가벼워져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끈을 놓는 장면이나 그런 부분을 뭔가 좀 놓아야 된다, 가벼워져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아버지의 검도로 이긴 것 같아요. 주인공이 제 생각에. 그 두 개 연관시켜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드뷔시 연주곡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점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되도록이면 이 영화가 뭔가 체험되는 형태가 되길 원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형태로 해석을 하시거나 감상을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늘 자유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보통 뭐 성장 서사니 뭐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마지막 순간에 생각했던 건 어쩌면은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제우가 이제 영화가 끝나고 이후에 그 스스로 책임을 한번 갖고 어떻게든 살아갈 그 자신의 결정이고, 하지만 이 영화에서 그가 그래도 하나 얻어가는 것은 한 번쯤 놓아본 그 한순간의 짧은 경험,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한 번은 잠시라도 겪어본 사람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까지 제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말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스스로 노력을 했고 싸웠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감정적으로 적대 안 녹을 수 있는 상대한테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좋을 수 없는 아버지에게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나, 그 어떤 그 모든 노력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게 어쩌면은 제가 보기에 그 마지막 손 놓는 게 정말 제우가 성장해서 놓은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그 정말 짧은 순간에는 이게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작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운들이 제우가 그 앞에서 정말 열심히 그 살아온 그 쌓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런 어떤 선물 같은 기적이 제우에게 찾아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드뷔시 연주곡에 대해서. 네. 드뷔시 연주곡은 일단은 영화를 준비하면서부터 이제 이 영화를 어떤 분위기 내지 뭐랄까요, 그림체라고 할까요, 어떤 그림체 혹은 어떤 뉘앙스로 잡는 게 제일 좋을까 하면서 이제 음악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본편에서 들으셨던 그 드뷔시의 아라베스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영화들을 조금씩 그 추상적인 상태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아라베스크는 요거는 정말 아무리 더 뭔가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 없이 그냥 이대로도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음악 감독님 임민주 감독님인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정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 그 영화 찍기 전부터 미팅을 해가지고 음악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과 끝에 있는 아라베스크 사이에 있는 모든 곡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 앞뒤로 있는 그 아라베스크만 이제 기존에 있는 곡을 쓴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제우가 이제 그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의 세계에서 이제 특별한 어떤 핸드폰도 빼야 되고 원래의 그 자신의 어떤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빼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공간
안팎을 좀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케이 다시 원래 있던 그 아라베스카 드리는 세계로 돌아왔는데 무엇이 바뀌어 있을까? 안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우는 이제 그 만분의 1초의 한 찰나를 경험하고 손에 쥐고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구분을 지었습니다. 감독님한테도 질문이 있고 두 배우님한테도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면요. 굉장히 영화가 좀 그 색채가 되게 강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뭐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영화의 모티브를 얻으신 게 있으신지 어떻게 이렇게 색채를 구성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마지막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영화를 끝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눈 오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이거는 되게 조금 간단한 건데 제가 좀 눈에 걸려서 그런데 처음에 보면 택시가 이렇게 내려주고 돌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길이 아닌 곳 같은 곳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굉장히 그 연기 이제 검도하시는 장면이 되게 좀 강렬했는데 그 전에도 검도를 좀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연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찍으시면서 검도에 대한 매력을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 감독인지 좀 영화 촬영하면서 느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검도를 어떻게 다룰까 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무래도 군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크 네이비한 도복이죠. 그리고 그거와 대비되는 피부톤과 이 나무의 마룻바닥 질감 그 두 색이 아무래도 주도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우리가 담을 수 있을까를 저희 촬영감독 이광민 촬영감독과 함께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영화는 저는 처음부터 순수 스포츠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제우의 내적 심상을 다루고 그 안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싸우듯 그 모습이 이제 운동 경기로 드러나는 그런 형태를 어떻게든 연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블루톤적인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몽환적일 수 있고 어쩌면 좀 뭐 이게 꿈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살짝의 어떤 그 색감, 터치를 저희 촬영 감독님과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참고한 영화 여쭤봐 주셨는데 자크 오디아르의 예언자와 그 다음에 그 워리어라는 그 이종적 둘이 그 두 편을 저희 촬영 감독님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언자 같은 경우에도 갱스터 장르물이지만 되게 영적인 터치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 배합이 굉장히 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농도의 배합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참고를 하면서 그리고 그 영화도 블루를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검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어쨌든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 대나무 죽도로 이제 싸우는 운동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는 뭐 권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타격감을 실제로 연출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제 눈에 보이는 그 타격감을 영화로 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서 그 워리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제가 그 당시까지 본 영화 중에 타격감이 있어서 정말 참고할 만한 게 많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영화는 이렇게 했는데 이 보호구를 쓰고 도구를 가진 검도를 찍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이광민 촬영 감독과 함께 많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눈 오는 장면 엔딩이 네. 뭐 편집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그리고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원래 편집을 또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 궁금하거나 혹은 이러면 어떨까 싶은 거는 생각하기보다 그냥 직접 해보는 것 같아요. 해보고 별로면은 그냥 그건 안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사실은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재우가 손을 놓고 찌를 때 화면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거기서도 한번 끊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재우가 태수를 실제로 뭐 목을 찔러가지고 이제 득점을 하는 것도 넣어보고 이런저런 다 경우의 수를 다 직접 그 눈으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재우가 태수에 대해 거두는 승리보다는 정말 그 오른손이 드디어 놓아지는 게 주인공이자 방점이기 때문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편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눈이 내리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영화가 과거에 그 비가 오는 대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눈으로 치환되는 그런 질감적인 변화, 그 다음에 영화의 그 주된 플롯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이 저변에서 항상 제우의 손이 이제 늘 변해간단 말이죠. 물집이 터지고 아물고 뭐 상처를 소독한다거나 붕대를 그 붕대를 이렇게 바꾸고. 근데 그런 성질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제우, 그러니까 그 대사도 나오듯이 오른손 잘라버리세요라는 말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우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그 다뤄야 할, 그리고 가져가야 될 어떤 숙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그 비었던 것이 눈으로 바뀌고 그게 손에 딱 앉았을 때 그 촉감의 경험을 마치 기념품처럼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엔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오프닝 택시 씬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는데요.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고. 아, 그게 내려준 후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그 실제로 그 회차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길로 들어가서 주차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옆에가 회차로 이면서 주차 공간이어서 이제 빠져나간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배우님들께 나왔던 질문. 네, 일단 여기 영화에 나오는 이제 문진승 형이나 장준희 배우, 김웅석 배우 이 4명, 저 포함 4명은 이 검도를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촬영 시작하기 한 2달 전부터 광화문에 있는 검도 체육관에 가서 배우기 시작했었고요. 처음에 이 검도라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2달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쉽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배울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저희가 그 용인대학교에 선수들을 직관하러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검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세나 어떤 그 자세가 와 이거는 2달 가지고는 절대 해낼 수가 없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 검도에서 어떤 기압이나 어떤 이런 행동, 이런 타격들이 되게 정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그게 끝난 후에 앉아서 묵상을 할 때는 또 굉장히 고요하고 마음이 또 되게 차분해지는 어떤 그런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검도를 계속해서 한 번쯤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 말했다시피 검도를 한 2개월 동안 그 주종혁 그리고 장준희 그리고 용석이랑 함께 그 훈련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 자세를 많이 훈련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검도를 국가대표 선수 한 친구들에 다가가려면 적어도 자세는 기본 자세는 잘 되어 있어야겠다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훈련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용인대 선수들한테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대기 시간에 계속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검도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은 종혁이가 말했듯이 기세인 것 같아요. 그 진짜 선수들 앞에 서서 저희가 서 있으면은 그 기합 소리 하나만으로도 그 기세에 눌리거든요. 그 기세가 검도만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김성환 감독님 그 검도라는 소재가 사실 극히 드문 스포츠 소재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랄지 연출 계기 같은 거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동국대 대학 영상대학원에서 이제 처음 영화 공부 시작했는데요. 그때 첫 워크숍 수업 때 그 박재호 감독님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가 대사로 풀지 않고 영화를 준비해봐라 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제 했을 때는 대사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면서 거의 무성영화 같은 어떤 거를 시도를 해야 되나? 그 어떤 숙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지, 비주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그때 많이 찾다가 심지어 그때 이제 처음 느꼈던 게 검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비주얼, 그 다음에 사운드, 그 다음에 어떤 의복의 디자인이 주는, 그러니까 이 앞에 화면이 꼭 마치 쇠창살처럼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보자마자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뭔가 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걸 영화로 찍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찍고 싶은 어떤 소재,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치면은 그걸 거기에 담을 만한 또 이야기, 이 두 개가 만나져야 이제 영화를 이제 찍을 수 있고 단편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검도를 늘 이제 찍고 싶었는데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찾기까지가 뭐 그때 여러 시간이 아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장편을 찍을 수 있는 기회에 다행히 제가 정말 이 소재에 담고 싶었던 이야기를 찾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가 일반 영화에 비해서는 대사가 상당히 적은 편이죠, 감독님? 네? 수가 800개 정도. 네. 네. 그 이제 영화를 다 만들고 이제 영화제 출품을 할 때 보통 영화제 출품은 이제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이제 영문 자막을 이제 붙이게 돼서 이제 그 제작업체에 가서 이제 검수를 하면서 기사님과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게 같은 비용을 받고 일을 하는데 마무리를 너무 수월하고 좋았다. 그래가지고 왜 그걸 신청할까? 저는 이제 몰랐죠. 그냥 제 영화만 잘 되길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근데 보통은 같은 비용이 한 2,000개쯤 자막을 달아가지고 손이 아프고 손목이 아픈데 요건 한 800개? 안팎으로 끝난 것 같다.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건 되게 추상적인 어떤 예술을 하는데 이건 되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통계 자료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대사 이전에 영화관이 갖고 있는 어떤 장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했던 것이 제 영화 시작부터 있었기 때문에 첫 장편을 찍을 때 그것이 그래도 남아서 이렇게 숫자로 드러났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배우님들도 그럼 대사가 너무 적어서 이 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건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혹시 시나리오 받으시고 어떤 느낌이셨을지, 어떤 매력 때문에 이 영화에 출연을 결심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서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 검도라는 소재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신선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다 읽고 재우를 봤을 때 너무 안쓰러운데 어쩌면 재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어떤 이 태수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어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떤 이런 복수심 이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너무 큰데 이런 것들을 영화 후반 끝날 때까지 거의 표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는 그 재우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는데 그거를 이렇게 연기하는 배우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되게 매력적이게 다가왔던 것 같고 꼭 재우를 한번 내가 연기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문진순 배우님. 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되게 만화적인 성장 스토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태수 역할에 대해서는 단순히 빌런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인간적인 모습도 있는 입체적인 캐릭터라서 되게 매력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할 때도 단순히 외형적으로나 검도한 모습에서 최고의 모습 보여주고 차가운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두건이 잠깐 없어진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옆 부분의 장면들에서는 태수의 인간적인 모습도 같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고 좋았던 얘기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두 배우분들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영화를 보면 볼수록 진짜 무도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를 보면 감독님께서 이 검도 세계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검도
세계 어떻게 취재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할 때 혹은 배우를 찾을 때 1번이 되는 기준은 당연하게도 찍고 싶다 하는 느낌이 나는 배우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검도 같은 경우에 이 호면 마스크를 호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쓰고 이제 또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와 이게 촬영 감독님과 함께 테스트 촬영만 해도 이게 얼굴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감정을 담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눈빛이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는 배우를 찾게 되었고 그런 게 정말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그 아카데미 지도 교수님을 계셨던 최선중 선생님께서 BH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한번 이미지 한번 볼래 했는데 이미지를 보자마자 아니 왜 지금까지 나는 이 사람을 못 찾고 있었지?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 정말 열심히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보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원래 전에 찍었던 단편을 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본 게 저는 이 옆 얼굴 이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턱과 이쪽 근육으로 그 연기가 가능한 친구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온 몸을 다 쓸 수 있구나.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겠다. 그리고 참고로 그 영화는 굉장히 또 진지한 부분이었어가지고 만나자마자 감독님 요 왔어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친구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제호를 잘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근데 너무 파이팅이 좋아가지고 잘 해줬고 그리고 그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배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직 우영우가 방영도 되기 전이었어요. 저희 편집 과정에서 이제 우영우가 방영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름 있는 배우를 쓰면은 관도 잡기 더 용이할 텐데 정말 이 친구로 넌 가고 싶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 친구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도 시작이고 이 친구도 시작이고 그렇게 됐고요. 문진승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적적으로 찾은 배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혁 배우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네이버나 뭐 구글링 하면 나와요. 그 사진이나 그런 말씀드린 단편 영화가. 근데 문진승 배우는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스크립트였던 황양근 감독이 이제 사진어에서 찾아가지고 보여주는데 넌 또 이걸 어떻게 찾았니? 제가 그래가지고 바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수소문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미팅을 진행을 했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 말톤이 뭔가 이렇게 스르르르 이렇게 흘러가듯이 하는 게 제가 너무 원하던 그 톤인 거예요. 왜냐면은 태수는 굉장히 젠틀하면서 분명히 악역인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배우복, 스태프복 그런 인복들이 제가 첫 영화를 찍는 어떤 이 중요한 타이밍에 따라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도 세계를 잘 이해하신 것 같다니. 제가 계속 질문을 까먹었어요. 취재 과정에 대해. 네, 취재 과정은 당시에 일단 가장 그 취재를 하자마자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용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도를 이제 잘하는 그런 대학교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용인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이제 단순 취재식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점점 더 그 용인대 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제가 찍고자 하는 영화의 어떤 얘기나 이런 거에 공감을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검도는 서브로서 이렇게 뭐 취미나 이런 어떤 인서트 같이 나오다가 정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본격적인 얘기가 그래도 뭔가 검도다운 어떤 이야기라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용인대 교수님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그 대학 선수들까지 이제 다 너무 잘 도와줬고 그리고 박병호 선수도 이제 있거든요. 그 검도계의 아주 실력자이신 지금 이제 코치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실제로 국가대표에서 에이스이기도 하셨으니까 태수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중압감이나 뭐 말투 혹은 뭐 평소 그들이 하는 루틴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검도 장면에서 한 몇 % 정도 실제로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중
현 배우님께는 우영우에서 권모술수로 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되게 깊이 내면을 바라보는 역할을 소화하셨는데 감독님 말씀처럼 이렇게 복면 속에서도 눈빛이나 손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감정선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어떤 고민으로 임하셨는지 또 자신의 변신에 만족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문칠승 배우님께는 주중혁 배우님께 맨손으로 이렇게 직접 타격을 맞으셨는데 그때 어떻게 촬영을 하셨는지 좀 그때 이야기 궁금합니다. 주정혁 배우님 먼저요. 검도 장면을 찍을 때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태수 역할도 그렇고 대역 친구들이 하나씩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풀샷을 찍을 때는 이제 대역 분들이 하고 바스트 위주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우들이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영 디테일한 감정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재우가 영화를 보셨다시피 되게 엄청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되게 꾹꾹 계속해서 참으면서 있는 인물인데 이걸 연기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삐져 나올 때가 있어요. 막 폭발하려고 그러고 테이크를 가면 주체가 안 될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감독님이 되게 막 절제를 많이 시켜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정말 중점적으로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속의 눈이나 아니면은 손떨림이나 이 손이나 아니면은 숨소리 하나까지 정말 거기에서 재우의 내적인 마음들이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감독님이랑 정말 많이 얘기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집중하면서 연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에 대한 답변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네, 사실 이 작품은 우영우를 찍기 전에 찍었던 작품이고요. 사실 뭐 큰 변화는 제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지만 봐주셨을 때 큰 변화가 있다면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진승 배우님 타격씬에 대해서. 네, 풀샷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 타격씬 목욕탕 시간 말씀드릴까요? 목욕탕 씬이요? 맨손 타격씬 말씀하신 거 아니었었나요? 맞죠, 네네, 맨손 네네. 타격. 그래서 그 씬 말했습니까? 그 맨손 타격 씬은 되게 힘든 촬영이었는데 그날이 거의 마지막 촬영 날이었어요. 근데 시간도 별로 안 남았고 바다는 차갑고 근데 감독님이 워낙 디테일하게 그런 각도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 실제로 누워서 촬영하다가 합이 잘 안 맞아서 약간 타격도 실제로 살짝 있기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뭐 그게 살짝이어가지고 무사히 넘어갔고 그게 뭐 그때는 추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적으로 저희 영화 자랑 겸 좀 소감을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작품상 2관왕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런던 동아시아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했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었던 만큼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소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심사위원들도 다 영화 연출하거나 혹은 비평을 하거나 어쨌든 이제 영화에 진심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만나면은 영화 잘 봤어? 그다음에 뭐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서로의 그 어떤 노고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상을 준다는 거는 그건 이제 예의 이상의 어떤 정확한 표시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그만한 어떤 너무 감사하고 그런 용기가 되는 일은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 그래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그런 상이 또 마침 타이밍 좋게 이제 또 주시니까 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한테 만분의 1초라는 영화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언론 시사도 처음 하게 해준 영화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제 얼굴이 나온 포스터를 가진 영화가 개봉을 하는 거기도 하고 되게 여러 부분에서 저한테는 처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는데 그 부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그 현장에 있었을 때 그 뭐랄까 짜릿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진짜 했던 거에 대한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다. 예, 그 마음으로 저희가 회식 때 고기를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그 만분의 1초 촬영도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기대도 못했던 이관왕을 타고 또 국제 영화제에서도 초청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기자 간담회도 하는 거라서 네, 너무 떨리고 사실은 떨렸고 감사드린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성장의 그 주인공 김태소의 이제 성장의 이야기가 되려면은 그 성장의 이야기로 한다면 과거의 어떤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직면하고 이렇게 소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보다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오해가 한순간에 이렇게 풀리면서 급격히 이렇게 좀 돌아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들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사실은 좀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또 잘못 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부분은 사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재우 주인공 김재우의 아버지 김철원의 어떤 행보가 굉장히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어떤 그 굳이 말하자면은 뭐 성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지만 어쨌든 이 닥친 어떤 비극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 감독인으로서 잘 이 삶을 잘 다룰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변 어떤 재우나 아니면 그 어머니 역할에게도 저는 오해라기보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고 전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우가 그 처음 이제 이 연수원에 입소할 때 이 택시가 도착할 때 마치 재우의 머릿속에 도착하는 듯이 이제 영화를 저는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재우가 드디어 자기 마음 안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미로 같은 그다음에 그 아버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그 여정을 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제 생각에는 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건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그게 그랬던 거였어 하고 이해가 되더라도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래도 나는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도 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재우가 결국 가는 여정은 처음에는 머리로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 있었는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찾아가고 했지만 결국에는 풀릴 수 없는 답이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매몰돼서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만이 이제 답인 줄 알았지만 그 어떻게 한번 손을 놓아보는 그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는 그리고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재우는 마땅한 노력을 치러서 거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지가 드디어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선택지를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재우의 몫이겠죠. 하지만 그 선택지를 마침내 발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치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영화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님이 계실까요? 저희가 이제 슬 마무리를 할 시점이라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 영화 이제 11월 15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 영화 어떤 영화다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감독님부터 배우님들 이렇게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영화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영화로 뭘 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이 영화가 이제 21년쯤에 촬영을 해서 이제 22년도에 후반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개봉을 한 건데요. 한마디로 코로나 시기를 관통을 하며 찍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영상 매체를 소비하는 그 습관이나 그것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할 돈이 대신에 그 돈으로 뭐 큰 TV를 산다거나 프로젝터를 놓는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도 큰 화면을 이제 드디어 소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화면에도 불구하고 절대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마 저는 큰 스피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극장은 여전히 그거를 줄 수 있는 어떤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실제 우리 현재 돌아가는 환경과 결부해서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을 이유를 줄 수 있는 영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고민이 결국 제가 이 영화를 찍고자 하는 이유와 맞닿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이 15일날 개봉을 전후로 해서 극장을 많이 찾아서 이 두 배우님이 멋지게 펼쳐주신 검도의 세계를 많이들 만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11월 15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영화가 사실 저는 이 검도 영화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을 때 검도가 조금씩 들어간 영화 되게 많았는데 이 검도 영화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검도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관에서 보면은 정말 좋은 영화 그리고 무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례 정리 후에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랑 배우님은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정하게요? 다정하게 세상 다정하게 좀만 앞으로 배우님 좀만 앞으로 나올까요? 조금만? 네. 네가 배워서 한 번은 그 검도 이길 거야 내가.